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2번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199페이지고요. 자, 문제 2번 풀이 시작합니다. 로마자 2번에 있는 자료들이 세무조정 관련한 자료들입니다. 문항 1번부터 볼게요. 자,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이익이 7억이고 거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1억 5천만 원을 차감해서 당기 순이익 5억 5천만 원이 나와 있다라는 게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죠. 여기에서 여러분 법인세 비용 보죠 있죠? 법인세 비용은 보자마자 뭐죠?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1억 5천 기타 사회 유출합니다. 그죠? 요거는 기본 단계죠. 기본 단계. 우리 소득세에서도 소득세 비용이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보자마자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비용도 보자마자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1억 5천만 원 하고 여러분 소득처분 뭐?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기타 사회 유출. 이거는 보자마자 하는 겁니다. 법인세 비용은 보자마자. 왜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 법인세 비용을 요거를 법인세 비용 차감전으로 환원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세무 조정을 할 거잖아요. 법인세 비용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당기 순이익이.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빼기 전 상황으로 환원시켜 준 다음에 즉 7억으로 다시 만든 다음에 추가적인 세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법인세 나갈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법인세 비용을 빼기 전으로 돌린 다음에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법인세 비용 보자마자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다. 가산 조정이다 라고 하고 자, 우리 또 당기 순이익은 보자마자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세무 조정은 안 들어가지만 이 당기 순이익 나와 있는 5억 5천만 원이 어디 적혀요? 과세 표준 계산의 출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답안 서식 중에서 우리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제일 위에 여기 당기 순이익 칸 여기에 5억 5천만 원이 적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방금 봤던 문항 1번에 있는 데서 나와 있는 당기 순이익을 우리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첫 번째 칸에 무조건 적으시는 거예요. 잊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항에서는 심플하게 이것만 하시고 넘어갔으면 되겠습니다. 뒤에 여러분 답부터 바로 적고 또 다음 문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여기 사업연도랑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명이. 근데 우리는 여기 안 적혀 있을 겁니다. 아마 법인은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사업연도랑 법인명도 잊지 말고 직접 적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연도, 법인명 이런 기본적인 거 기본부터 탄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사업연도 법인명을 놓치지 말고 적는다. 그리고 우리 방금 뭐 했죠? 세무조정. 법인세 비용,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1억 5천만 원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소득세 풀이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거는 왼편에는 가산 조정, 입금 산입과 송금 불산입이 적히고 오른편에는 차감 조정, 즉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이 적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 법인세 비용이 사실 송금 불산입이든 입금 산입이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구별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무의미해요. 그래서 입금 산입이다, 송금 불산입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법인세 비용이라는 비용 처리해 놓은 거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송금 불산입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여기에 입금 산입이라고 만약에 적었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애초에 소득금액 조정 합격표에는 이 법인세 비용이라고만 적지 이게 송금 불산입인지 입금 불산입인지 전혀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치는 시험에서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송금 불산입 공부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용을 부인하니까 하는 거니까 송금 불산입이다. 만약에 입금으로 처리할 거를 덜 했구나. 그럼 입금 산입이다. 이렇게 다 공부할 겁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답으로 표현할 때는 그런 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다? 가산 조정이다라는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송금 불산입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부인되니까 세법상으로는 부인되니까 결과적으로 소득 금액이 커지는 효과를 주는 거죠. 가산하는 조정의 효과를 주니까 가산 조정 칸에 적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법인세 비용 1억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사유 유출 소득 처분 꼭 적으시고 소득세와 뭐가 달라요? 아까 소득세 조정 합계표에는 소득 처분이 없었죠.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는 소득 처분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죠?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일시적 차이에 대한 조정을 결과적으로 해야 되니까 실무적으로는 유보는 관리하고 있겠지만 조정합계표 서식상에는 소득세법에는 소득 처분이 없었어요. 하지만 법인세법에는 이 소득 처분이 있는 겁니다. 이 이번에 세무조정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할지 내야 한다면 누가 낼지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처분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거의 소득세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를 지울 필요가 없다면은 기타사 유출, 사내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지만 사내에 남아있지만 그 차이 금액이 자산 부채의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기타라고 처분하는 거예요. 그죠? 소득 처분에 대한 거고. 자, 금액은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하지만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최대한 심플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50 이렇게 적었어요. 100만 단위로 적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1억 5천 이렇게 다 적으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항 2번입니다. 문항 2번에 대한 분석을 보시죠. 문항 2번. 자, 23기 사업년도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죠. 여러분 23년도는 전기예요, 전기. 지금 올해는 몇 기예요? 24기라고 했죠.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가 지금 우리가 세무조정하는 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작년도 자료를 주는 거예요. 작년도의 뭐다? 자적 가표. 자적 가표는 여러분 세법상 자본 총액을 나타내는 표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 2월 결손금 내역 부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적 가표상에서 2월 결손금 부분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는 뭐? 자적을표가 있다고 했어요. 자적을표는 아래 있죠? 다음 페이지 있겠네요. 자적을표는 뭐다? 자적을표는 우리가 세법상 아까 소득처분에서 유보 마이너스 유보 있었죠? 회계와 세법상 자산과 부채의 크기 차이가 있을 때 하는 소득처분이 유보 마이너스 유보잖아요. 그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결과적으로 미래에 무조건 추인돼서 차이가 사라질 거니까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관리를 해주는 표가 뭐다? 자적을표예요.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를 관리하는 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2월 결손금 내역을 보겠습니다. 23년도의 내역이네요. 2012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이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2023년도까지 흘러오면서 3천만 원은 공제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2023년 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결손금은 2012년에 발생한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 사라진 공제된 3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뭐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남아있는 잔여 결손금 내역이에요. 맞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봅시다. 초록색. 2012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죠? 13년 1월 1일부터 10년이니까 보세요.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년 말까지 공제가 가능했었던 거죠.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가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23년도 말 기준으로 보자면 어때요? 이미 2월 결손금 각사소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비소 뺄 2월 결손금 공제 가능 기한이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은 뭐다? 각사소에서 빼서 공제할 수 없고요.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만 해서 이 2천만 원을 없앨 수 있다? 그렇죠. 자산 수준 이익 등이 발생했을 때 입금 불선입 2천만 원 기타라는 세무 조정을 해서만 이걸 없앨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방금 또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방금 전에 이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에서 우리가 뭐 빼요? 이비소를 빼서 과세 표준을 찾죠. 도출해내죠. 그래서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에서 이비소 빼는 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강제 사항이에요. 그죠? 결손금이 있다면 소득 금액 범위 안에서 이렇게 없애줘야 된다고요. 의무라고요. 그죠? 의무. 근데 그거는 몇 년 안에서만 없앨 수 있다? 12년 발생분은 이때는 10년간 2월 뭐 뒤로 밀어가지고 공제가 가능했고 이거는 2023년도 기준으로 이미 끝났어요.
자녀에게 지금 2천만 원이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는 뺄 수 없다. 각사소에서 이비소를 빼는 이 2월 결손금을 차감하는 식으로는 이 2천만 원은 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할 어떻게 자산수중이익이 생겼다면 자산수중이익으로 보존할 수 있는 충당금에는 그 생성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산수중이익이 생겨서 그걸로만 이 2천만 원을 없앨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제기한이 끝난 친구는 어떻게만 없앨 수 있다? 자산수중이익 혹은 채무면제이익으로만 없앨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2012년도 2월 결손금에 대한 분석은 끝났어요. 지금은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 자, 그러면은 2021년도 2023년 지금 기준이잖아요. 23년 기준으로 재작년에 발생한 1,000만 원은 없앤 내역은 없네요. 그러면 그대로 1,000만 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1,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으로 2024년도로 넘어와 있겠죠. 지금. 맞죠? 2024년도에 판단했을 때 23년도 말에 있었던 이 위에 있는 2천만 원은 뭐? 2월 결손금 가능 공제 기한이 끝났죠. 그래서 이 2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2024년도에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거를 이 2천만 원과 꽝 부딪혀서 없애는 방법으로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2021년에 발생한 이 1,000만 원은 어때요? 아직까지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밑에 21년도에 발생한 결손금 있죠? 이거는 여러분 15년 동안 공제가 가능해요. 뒤에서 정리할 겁니다. 몇 년 동안 하는 건지 구별이. 그러니까 어때요? 24년도 현재 판단했을 때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 1,000만 원은 공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2월 결손 공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지금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도출할 거 아닙니까? 단기 순이익 5억 5천만 원에서부터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도출할 거죠. 이게 우리 시험에서 보통 양수로 나오겠죠. 거기서 이 2월 결손금 방금 21년도에 생긴 2월 결손금 1,000만 원을 어떻게 여기서 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공제 가능 기한이 아직까지 한참 남았죠. 15년 동안 없앨 수 있어요. 한참 남은 상황이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이 1,000만 원을 강제로 여기서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처음에 2월 결손금 계산서 내역에서 결손금 내역이 나와요. 여기서 해야 될 작업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고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2천만 원, 12년도에 발생한 2천만 원은 24년도 기준으로 이미 공제 가능 기한이 지났으니까 문제상에서 자산 수중 이익이 주어지면 이거는 선택적으로 이걸 없애야겠구나. 그리고 한 걸음 이따가 또 말하겠지만 뭐다? 지금 이 문제 2번의 대전제가 뭐라고요? 이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요? 대전제가 세금을 적게 내고 가능하다면 적게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탈세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선택지가 있다면은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2천만 원은 뭐다? 자산 수중 이익으로 이걸 없앨지 안 없앨지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산 수중 이익은 그대로 두면은 세금을 내야 되죠. 입금으로 보니까. 그래서 없앨 수 있는 결손금이 남아 있다면 이거를 입금 불산입 2천만 원 기타 해서 없애는 게 세부담 최소화 과정에 부합하죠. 그죠? 이따가 할 겁니다. 지금 일단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손금 내역을 보고 판단할 것들을. 자, 그러면 2021년에 발생한 이 1,000만 원을 보고서는 어떻게 판단한다? 아, 이 1,000만 원은 향후 15년 동안 공제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기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지금 2024년도 과표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여유 있게 나올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 여유분에서 당연히 2월 결손금 아직 여유 기간이 있는 1,000만 원을 무조건 잊지 말고 빼야겠구나 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 1,000만 원을 무조건 여기 빼줘야겠구나. 놓치면 안 되겠죠? 됐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2월 결손 공제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순이익에서 가산조정 더하고 차감조정 빼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비소를 빼서 과표를 뽑아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2월 결손금을 뽑아내는데 중소기업이니까 각사소의 100%까지 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는 이 2월 결손금은 발생한 때로부터 향후 15년 동안 강제 공제 사항이에요. 2월 공제 기간 2008년까지는 5년, 2009년 1월 1일부터 19년 말까지는 10년간 2월 공제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12년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10년 공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12년 발생분은 22년 말에 공제 가능 기한이 끝난 걸로 판단한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15년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15년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아까 전에 12년분을 착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건 알고 계셔야 돼. 2009년 1월 1일부터 19년 말까지 발생한 거는 향후 10년간만 2월 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발생분은 어때요? 13년 1월 1일부터 카운팅하면 22년 12월 31일까지만 공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24년도 기준으로는 공제가 이제 이미 지난 거죠. 가능 기간이. 오케이. 그리고 지금 아까 21년도 발생한 건 어떻게 돼요?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15년간 2월 공제 가능하니까 21년도 발생한 1,000만 원은 지금 24년도에서 뺄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자적 가표 뭐라고요? 세법상 총 자본을 나타냅니다. 회계상 총 자본을 갖고 와요. 거기다가 자적 1표에 있는 유보의 기말 잔액을 반영해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세법상 총자본이 됩니다. 그리고 2월 결손금 계산서 내역이 있다고요. 우린 지금 뭘 갖고 왔다고? 이 내역을 갖고 온 게 지금 방금 확인한 자료예요. 자적 가표 안에 있는 2월 결손금 부분을 떼온 거라고요, 지금. 그리고 자적 1표까지 함께 봅니다. 자적 1표는 뭐라고요? 소득 처분 중에서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는 꼭 관리를 해야 돼요. 왜? 미래 시점에 언젠가는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는 무조건 추인되어서 사라지거든요.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는 일시적 차이일 뿐이거든요. 사회 유출은 회사 밖으로 유출되었으니까 그 차이가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 부채의 차이인 거고 자산 부채가 팔리든 감가상각이 되든 사라지면서 그 차이는 사라지게 돼요. 무조건. 그래서 사라질 때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추인돼서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숫자를 잊지 않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자적 1표에서 기초잔액, 기말잔액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 자적 1표상에 있는 기말잔액이 결과적으로 이 차이가 뭐를 일으켜요? 자산 부채 차이는 결과적으로 순자산의 차이, 순자산은 결과적으로 또 뭐예요? 자본의 차이죠. 우리가 아까 자적 가표는 뭐라고 했죠? 세법상 자본을 나타내는 거죠.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는 뭐 때문에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유보 때문에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방금 자적 1표에서 찾았던 기말잔액 있죠. 이 금액. 기말잔액을 갖고 와서 뭐다? 회계상 총자본에다가 자적 1표에 있는 기말 유보잔액을 반영하면 뭐가 나와요? 세법상 총자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흐름 자적 가표와 자적 1표는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자적 가표의 분석을 했고 자적 1표를 봅시다. 문항 2번에 제시되어 있는 자적 1표에는 뭐가 나와 있냐 하면 유보죠, 유보. 23년도 말, 여러분 이 기말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자료가 23년도 자료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문항 2번에 나와 있는 자료는 23년도 자료예요. 그래서 23년도 시점에서 기말 자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말 잔액은 뭐다? 익기는 여러분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월 하면 다음 달, 익년 하면 다음 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익기는 다음의 초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당기 말은 내년 초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말 잔액이 의미하는 건 뭐다? 23년도 말 잔액이니까 이거는 즉 24년도 기초 잔액하고 똑같다는 표현이에요.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재고자산 봅시다. 재고자산에 대한 유보가 23년도 말 시점에 마이너스 5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문항 3번 정기에 재고자산 평가 증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정이 들어간 소득처분이 들어간 제품은 24년도죠. 이거 23년이 아니고 당기 24년도 중에 전량 판매되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뭐라고 말했어요.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와 세법상의 금액에 대한 관점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건 언제 없어진다고요? 첫 번째 그리고 무조건 없어진다. 유보랑 마이너스 유보는. 두 번째 그리고 뭐? 언젠가 없어지는데 언제 없어진다? 자산 부채가 사라질 때 딸려있던 유보도 동시에 사라진다라고 말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23년도 말 시점에 남아있던, 즉 24년도 초 시점에 남아있던 마이너스 500만 원의 재고자산 유보는 언제 사라진다? 올해 팔렸다면서요. 전액이 유보가 같이 사라져 줘야겠죠. 그래서 기초유보 마이너스 500만 원이 전부 다 추인으로 사라져 줘야 돼요. 마이너스 500만 원이 사라지려면 어떤 세무조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입금 산입 재고자산 500만 원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사라지려면 플러스 유보를 해야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항 3번에서는 세무조정이 뭐가 나온다? 입금 산입 500만 원 유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 정답 봅시다. 자, 세무조정. 문항 2번과 문항 3번을 보고 무슨 세무조정이 나왔죠? 자, 여러분 문항 1번에서 한 법인세 세무조정은 까맣게 바뀌어 있습니다. 기존 거는 다 누적적으로 까맣게 바꿔놨어요. 색깔 넣은 거는 지금 이 문항에서 새로 나온 세무조정만 새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고자산 500만 원 유보. 입금 산입이라고 했죠? 가산조정. 재고자산 500만 원 유보. 여러분 그리고 헷갈릴 필요 없어요. 재고자산이라고만 적으면 완벽한 정답입니다. 위에 기초재고자산 평가증이라고 적어도 물론 돼요.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정기에 여러분 지금까지 하면 정답 다 푼 거예요.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혹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3년도에 어떤 세무조정이 있었던 거죠? 증가된 세무조정이 마이너스 500만 원이 증가됐죠. 이 말은 뭐예요? 작년에 23년도에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했다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는 게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증가했다는 게 여러분 플러스 됐다는 뜻이 아니죠? 헷갈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유보가 증가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라는 것이 생성되었다라는 뜻으로 여기 증가라고 적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23년도에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이너스 유보를 했죠? 마이너스 유보라는 건 여러분 자산을 깎아낸다는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뒤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상은 재고자산이 140원이라고 판단해요. 근데 세법이 봤더니 야 너 지금 너무 뚱뚱해. 나는 100원으로 봐. 자꾸 재고를. 세법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무조정은 여러분 뭐에 맞추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세법이 원하는 숫자로 바꾸는 게 세무조정이에요. 맞죠? 그래서 세법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회계를 봤더니 야 너는 재고를 지금 너무 뚱뚱하게 보고 있다. 나는 이걸 100원으로 보는데 너는 140원으로 보고 있네. 네가 보고 있는 관점, 네가 보고 있는 재고자산을 보는 관점은 너무 증돼 있어. 평가가 증돼 있다고. 뚱뚱하게 평가하고 있어. 너는 재고자산을. 세법인 나한테 맞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40원을 다이어트 해야겠죠. 자산을 깎아내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가 어떻게 보고 있다고 세법은? 야, 너 지금 너무 커. 너무 평가 증돼 있다니까 지금. 이걸 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가 증되어 있는 거를 송금 산입해서 40원만큼 자산을 마이너스 유보로서 깎아내야 돼요. 그래서 송금 산입 재고자산 평가증 40원 마이너스 유보라는 세무조정을 23년도에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추인하니까 24년도에는 이거에 대한 역조정, 입금 산입 재고자산이라고 적어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40원 플러스 유보 하면서 이 세무조정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과거에 했던 세무조정 효과가 유보가 사라지는 거라고. 플러스 유보로서. 됐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 이거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가증이란 표현 때문에 증이면은 유보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보가 뭔가 크게 만드는 거니까. 평가증이면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고 평가증, 유보, 플러스 유보라는 소득 처분을 해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기를 보고 주어져 있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23년도에 재고자산 평가증이네? 그러면 이거는 500만 원이 유보인가? 그럼 이걸 추인하면은 올해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인가? 이러면 틀리는 거라고요.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작년도에 이 증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다? 세법 입장에서 봤을 때 23년도 재고자산 금액이 너무 증되어 있다는 거야. 평가가 과대돼 있다는 거죠. 뚱뚱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뚱뚱해진 만큼을 깎아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를 한 거예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한 거라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있는 거예요.
이게 팔렸죠? 24년도에?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주는 거예요? 5 플러스 유보로서 24년도에 없애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오케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논리를 쭉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아, 이 명목상 이름에 소득 과목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이 세무조정이 하기 전 시점에 평가가 증되어 있다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로 이 평가증을 조정해 준 거구나. 이 뜻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이거 안 쓰셔도 돼요. 답에 평가증 이런 거 안 쓰셔도 된다고요. 여러분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할 때 이 평가증 괜히 쓰다 평가증이다 평가감이다 괜히 헷갈리니까 재고자산이라고만 적어도 완벽한 정답입니다. 입금 산입 재고자산 500만 원 플러스 유보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요. 됐죠? 물론 안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전기께 사라지는 걸 그냥 적은 거죠. 오케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문항 4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